오늘 11주차 그 방법론으로 추정과 가설 검정 이제 10주하고 이어져서 내용이 나갈 텐데요. 지금 11주차에 이제 가설 검증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이제 연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의료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빅데이터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서 통계 기법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을 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추측 통계학, 추론 통계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하나 한 텀 얘기 드리고, 이제 2차 시에는 어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회귀 분석 얘기를 했다면 이제 새로운 분산 분석 아노바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보면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각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이제 쭉 보시면 뭐 제조나 또 스마트화가 추진되는 어떤 부분에서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이 또 의료 건강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이러한 맞춤화된 정보를 서비스를 받으려는 부분이 가장 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축적과 해석되는 방법에서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의료 부분을 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들이 뭐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쌓아져 와 있고, 그 각각 세계 각국별로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예상치, 시장 전망치 보면 굉장히 증가율이나 성장률도 높고, 뭐 IBM이나 맥킨지에서 나온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음성이나 영상 처리 분야,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보면 괄목할 만한 이런 성장률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분야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 이미지 인식 분야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도 보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 중에 뷰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뷰노 회사가 하고 있는, 제가 그 폐암에 대한 질환, 폐질환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폐질환을 자동으로 진단 보조해 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같은 병은 그 유병률도 굉장히 높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이 필요하시고 저걸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저희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 폐가 망가지는 5가지 단계의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환자 데이터가 오면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앞단에서 정량화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미만성 간질성 환자의 이제 펫CT 화면이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폐가 이제 망가지는 형태에 따라서 타입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데모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자체를 CT 이미지를 다 5만 장 정도로 패치를 분류를 해서 그걸 저희 서버에 보냅니다. 그럼 저희 서버가 지금 요거를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 결과를 주는 거고요. 요 컬러링 된 거를 보면 실제로 이제 녹색은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CT를 찍으면 검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폐가 망가져가는 다양한 타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경화가 되면 폐는 이제 망가진 형태고요. 그거를 보시다시피 정량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정성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 딥러닝으로 학습된 모델 가지고 이 답을 주지 않고 데이터만 줘서 클러스터링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의료 프로세스상에서 하고 있는 진단의 그 5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적으로도 이 질병 패턴을 5개로 보이는 게 맞는지 6개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논란들이 좀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맞다고 저희가 데이터로 좀 입증을 한 거고요. 그 정량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그 유사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정량을 하게 되면 그 아까 보셨던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한 환자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진단을 과거에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서 생존율이 높았는지 이런 걸 통계 정보로 지금 알 수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질병을 앞으로 진단하실 때 도움이 많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두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거는 간지성 그런 폐질환에 대한 패턴을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 오리지널 CT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제 그 인풋 영상을 분류를 해서 뭐 CT 사진 안에서 이거를 스캐닝하는 걸 계속해서 학습해서 같은 패턴인 사람들을 계속 학습한 다음에 이상 현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군집합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툴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아까 본 영상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실 이 CT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또 이 영상을 찍다 보면 잘 흔들려서 잘 안 찍어지는 그런 영상들도 있다요. 그럼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화질이 좋은 이미지 그리고 이런 분석에 사용될 이미지들을 분석해내고 그 안에서 또 이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관찰 우리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성적 관찰 이전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AI를 통해서 헬스케어에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여기 한 10개 업체들이 뽑혀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2개의 기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는 다 지워지고 69세의 여성 그리고 맘모그래피 그러니까 유방암에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방암 스캔 뜬 양쪽에 대한 이런 유방암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좀 치밀성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암으로 판단되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게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았다면 지금은 웬만한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 딥러닝을 통해서 스캐닝하게 되면 우리가 그 확률적인 분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일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 이 어느 정도 그 AI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제가 하나 더 이거는 이제 결핵에 대한 이런 데이터인데 결핵을 우리가 30세 남성의 이제 노멀 스캔의 이러한 사진이고 또 67세 남성의 체스트 엑스레이 아까는 CT 사진, 뭐 엑스레이 사진, MRI 사진 이러한 사진들을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해서 어떠한 레이어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지를 떠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어떤 분야에도 활용이 되냐면 이제 아이들 여러분 성장판 아시죠? 성장판을 분석하는 그런 본 에이지를 보는데도 사용이 되거든요. When the growth of a child is suspected, the hospital first tests the bone age. Doctors nowadays may subjectively judge by comparing the patient's X-ray picture with a reference image when reading the bone age. Therefore, a more accurate reading result requires much experience and time. Is there any way to solve this kind of hassle in the medical site? Vuno has found the solution for i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VunoMed, Bone Age. Vuno has been learning tens of thousands of X-ray images and readings collected over many years using deep learning-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finished VunoMed Bone Age is a program optimized for the bone age and provides probability-based bone age results within 1 second. In fact, VunoMed Bone Age provides the final candidate ages based on probability through a simple process to reach more accurate results by improving doctors' work efficiency and preventing unforeseen mistakes. 본에이지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 뷰노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가 책을 뒤적거리면서 비슷한 영상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뷰노메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는 그 시간이 5초 정도로 단축돼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 such, VunoMed Bone Age brings trust to patients while making doctors confident. Putting the world's medical data to work. Vuno. 사실 이런 본 에이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로 상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여러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시킨 덕분에 이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손에 대한 성장판 스캐닝 사진을 넣으면 이 아이가 얼마 정도,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얼마에 얼마 정도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성장판 스캐닝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뷰노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뷰노하고 루닛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고 AI 쪽에서 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데이터가 활용되는 걸 보면 이제 뇌 과학에도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러한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뭐 전두엽이나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 각각의 감각기관 담당하는 감각기관 다른 곳에 대한 뇌 스캐닝 사진을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운동을 하고 활동하면 뭐 치매에 걸릴 확률, 치매에 영향을 줄 확률, 그런 데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가 또 경희대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데, 이러한 지금 의료 데이터, 영상 데이터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데이터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할지라도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 안에서 계속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그 의료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 하나를, 한 사람에 의한 의료 데이터를 다 모은다고 해도 그 데이터 파일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영상 데이터 사진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 사진도 있고,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셔서 치아 사진 하나 찍어도 그것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떤 뷰를 가지고 이 환자를 다루냐에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의료 데이터가 구조화돼 있고 비구조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EMR 시스템을 하죠. 일렉트로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한 병원에서 EMR 시스템에서 구조하고 있지만 또 그것들을 사용자별로 또 본다면 사용자 간의 그 구조화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있어서 이제 사용자 개인정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 정보를 이러한 데이터 연구나 이런 데 있어서 노출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이 의료 데이터 모으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대형 병원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또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의료 데이터 가지고 이제 가장 규제에 막혀 있는 게 원격 진료가 안 됩니다. 의료 데이터를 우리가 원격에서 의료진과 우리가 먼 거리에서 갖고 있다면 이 사실 의료법에 의해서 롱 디스턴스 진단이 사실 규제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의료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인체 영상 사진 하나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레이어를 얼마를 걷어놔야 따라서 볼 수 있는 레이어가 굉장히 달라지죠. 내가 본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조직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은 그 뇌 스캐닝 사진 하나만 보더라 해도 MRI나 엑스레이나 CT 사진이 굉장히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안에서 이미지가 퀄리티 측면에서 이니퀄리티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촬영하는 시퀀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그런 회사별 기기에 따라서 다른 아웃풋을 주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렵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뷰노라 루니트에서 하는 그런 데이터 사진을 보면, 이거는 이제 뇌에 대해서 이렇게 스캐닝 떠가지고 보여드린 사진인데, 제가 다른 연구에서도 많은 이제 뇌 데이터를 쓴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어떠한 방향, 지금 위에서부터 방향성별로, 그리고 두개골을 찍느냐 아니면 뇌 안에 있어서 여러 레이어를 이렇게 보고 찍느냐에 따라서도 2D가 있고 3D가 있어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뇌 영상에 대한 데이터 사진을 넣으면 이 영상 사진이 급성 뇌경색인지 만성 뇌경색인지 아니면 혈종인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의사가 판별하기 전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많은 데이터를 러닝 시켜서 이런 해독 그리고 판독,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지식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통계적인 기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많은 인풋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넣는다 하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찍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사이에 여러 가지 히든 레이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레이어를 여러 가지 단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판독하고 그것에 대한 판독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어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제 쓰입니다.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유방암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 유방암 사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조직의 친밀도를 얼마 이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유방암이라고 분류할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뇌 노화 관련해서도 이제 DB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뇌 영상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모듈화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그 크로노키럴한 생활 습관이나 패턴,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뇌 노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팩터에 대해서 어널리시스하는, 그 유발하는 원인이 이 사람의 뇌 노화에 얼마큼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이 실제 원인이 될 것인지, 그런 통계적인 기법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혈액 데이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혈액 데이터도 매년도 여러분들 건강 검진할 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 안에서 인공지능 학습법을 돌리기 전에 뇌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 데이터, 이런 혈액 데이터까지를 같이 빅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이 안에서 영상 분석에 해당하는 모형을 이렇게 도출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의료 데이터 안에서 지금 어떤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인풋을 한다면 그 불완전한 데이터와 완전한 데이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뇌 노화의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인자를 구분하는, 그것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높은 인자인지 그렇지 않은 인자인지 이렇게 분리해내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뇌 노화의 요인 분석 모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켜서 뇌 노화라는 것들을 하나를 두고 뇌 사진을 스캐닝한 거, 혈액의 데이터, 또 생활 습관의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뇌 노화와
이 방금의 요인들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큰 것인지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배웠던 것처럼 뇌 노화라는 것에 얼마나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거, 뇌 노화가 가장 큰 질병이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치매를 유발하는데 그러한 나이나 아니면 금연이나 음주, 그리고 흡연, 그리고 바이오마커, 그리고 간 수치, 그리고 BMI라는 그런 비만 지수, 그리고 성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얼만큼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것을 인과관계 분석, 회귀 분석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해서 따로 분리해서 이러한 구조화된 구조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 회귀 분석, 우리가 배웠던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 안에서 유효한 이러한 인자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고위험 집단군, 앞으로 치매가 걸릴 수 있는 고위험 집단군, 중위험, 그리고 저위험.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지난번 제가 한 2주 전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치매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치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구 하나하나의 패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연구가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하나만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 번에 보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여러 자신의 데이터를 이 안에 우리가 넣어서 개인정보를 지운 채 우리가 좀 활용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데이터 확보가 많이 힘들어서 이러한 연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그런 의료 정보 데이터, EMR 데이터도 더 확보하려고 진행을 중이고, 그리고 이러한 뇌 노화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준다면, 사실 이제 지난 제가 휴일이었죠. 휴일 때도 양로원, 이제 요양병원, 양로원 이런 데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정말 80 이상의 고동도 못 하시고 계속 그렇게 병원 신세만 져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고령화가 된다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연구들이 좀 사전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50대 아니면 더 그 이전에라도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그리고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빅데이터 케이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하나씩 배웠던 가장 방금 지금 의료 데이터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요인 분석을 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 간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 변수 간의 관련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집단 간의 비교 검증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있는 별량 분석, 분산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카이제곱 검정, T테스트, Z테스트 각각의 테스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어떤 표본 집단을 봤을 때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나의 가설을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배웠던 상관관계 회귀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급 분석은 제가 그 다음 주 차에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 갖고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제 세우려는 가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독립 변수와 정속 변수가 어떤 척도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좀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그 척도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그 척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조화할 수 있냐에 따라서, 어떤 척도 변수 함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회귀 방정식이나 아니면 구조 모형,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X변수나 Y변수나 종속변수나 설명변수나 연속해서 하는 그런 연속형 변수 데이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셀 수 있고, 그러한 셀 수 있는 데이터가 연속한 자료들이었을 때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오늘
좀 더 다루어질 내용들, 그 분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 변수는 연속적 자료 있지만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미치는 요인은 어떤 범주화된 1번 아니면 2번, 그리고 상중하 또는 뭐 그 안에서 직급으로 우리가 범주화됐든지 남녀로 범주화됐든지 이런 우리가 범주화된 자료가 독립 변수일 경우에는 이런 카이조고 검정이나 T 검정 그리고 분산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지금까지 배웠던 회귀 분석이나 구조 방정식은 우리가 연속형 자료로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범주형 척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별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연속해서 우리가 가감승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석 방법은 앞으로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표본을 계속해서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게 이제 갖고 있던, 이거는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오늘까지 계속 다시 보여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집단에 대한 전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추정하는 그런 방법들로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가지고 어떤 통계치를 돌리냐에 따라서 이 모수를 잘 추정할 수도 있고, 그 모수가 지금 우리가 이 표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모수와 굉장히 근접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모집단 모수 안에서 이 표본을 뽑는 거, 그것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수를 추정하느냐, 그리고 이 가설 검정할 때에서 검정 통계량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까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더 드렸는데요. 이제 이 표본을 가지고 다시 이 모수를 추론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러한 표본을 가지고 모수를 추론하면 표본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체 모수에서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추론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표본 추출을 하느냐, 이 표본의 샘플링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사례로 많이 드는 것을 여론조사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LA에서 1993년에 LA 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론조사 실제 결과 표본 추출에 있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타임즈 폴을 했어요.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93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여기서 보시면 among all registered voter, 그래서 민주당의 마이클 우 후보하고 공화당 리어든 후보 두 후보를 이제 컴피트를 해서 우 후보가 리어든 후보에 비해서 6% 민주당 후보가 6% 앞선다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 앞선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among the likely voter, 이제 likely voter라는 건 정말 투표를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 투표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공화당의 리오돈 후보가 민주당의 우 후보에 비해서 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93년에 6월 8일에 실제 선거를 해왔더니 등록된 유권자, 전체 유권자 중에서 44% 정도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리오던 후보가 우 후보에 비해서 8% 앞서서 승리했다,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도 표본을 all registered voter로 했느냐 아니면 likely voter, 우리가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registered voter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선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이제스트사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두 회사가 있었을 때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했을 때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루즈벨트가 승리한 그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때 루즈벨트의 득표율이 62%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룡 그 여론조사 기관인 다이제스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이제스트는 루즈벨트가 아니라 공화당의 랜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랜던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루즈벨트의 득표율은 43%라고 득표율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제스트사의 예측에 대한 갤럽의 예측, 갤럽이라는 신생회사가 다이제스트사가 랜던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할 거라고 하면서 루즈벨트 득표율을 4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회사는 루즈벨트 승리를 예측을 했고 지금 56%.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지금의 갤럽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진 다이제스트사의 여론조사의 그런 신뢰도를 다 얻게 됐는데요. 갤럽이 이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다이제스트사의 그런 잘못된 예측까지도 갤럽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 다이제스트의 표본 추출 방식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갤럽이 예측을 했고 표본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제외시키는 거 이런 데 안에서도 체계적인 경향성이 바이어스가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아무리 해도 실제로 그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 기간은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고 그 예측된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의 문제는 표본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표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응답의 편의, 무응답의 편의, 그리고 가구의 편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 설명 안 드렸던 다단계 군집 추출 방법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갤럽이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신뢰받고 있었던 다이제스트를 이길 수 있었는지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추출 방식,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층화 추출 방식 그리고 군집 추출 방식 그런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확률적 통계 기법이 들어가고 있고 확률적 통계 기법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단계 군집을 주거나 층화를 주게 됩니다. 이제 층화 추출 방식이라는 거는 층을 준다는 거죠. 같은 초록은 동색끼리 우리가 먼저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남녀 비율이 만약에 7대 3이다. 그러면 표본에서 우리가 뽑은 집단의 남녀 비율도 7대 3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층화 추출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멀티 스테이지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미국에 대해서 각각 인구수별로 서부, 남부, 중서부, 북동부 사실 갤럽이 이렇게 표본을 추출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큰 미국의 이제 중서부 또 중부 그리고 북동부, 남부, 서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수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주지를 비교해서 서부와 남부는 거의 인구수가 1대1 정도 되고 여기서 중서부와 북동부도 작은 1대1이 돼서 여기서 남부와 서부는 이 중서부와 북동부 합친 것에 한 1대1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로 이렇게 할당을 먼저 해주면 거기 안에서 하나를 북동부 도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럼 북동부 도시 안에 여러 가지 도시 안에는 인구수별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클러스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세 번째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뽑게 되는 이 도시의 하나의 구획 안에도 여기 안에서 또 클러스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뽑힐 확률도 또 확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획 안에서 이제는 3단계의 선거구별로 또 12개로 나눠져서 우리가 뽑게 된다면 여기 안에서는 이 선거구 안에서 4단계 마지막으로 가구수별로 다시
우리가 그 층화를 해서 클러스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힐 확률, 북동부 도시 하나가 뽑혀서 그 안에 구역이 뽑히고 선거구가 뽑히고 가구가 뽑힐 확률, 이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만약에 제가 연구하던 사람이 다시 연구 책임자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을 써서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표본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적인 방법을 쓰는 표본 추출 방법을 좀 소개를 드렸고, 이 안에서 표본 추출 절차가 명확하게 있고 이것은 확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제 비확률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확률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성원인 개개인이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 내가 지금 지역 선거구 어디 여기에 가구의 몇 번째 이제 가구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뽑힐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원이 자기가 어떤 랜덤하게 가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면담에 의해서 반복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제3자에 의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연구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성, 통계적인 이것은 오차범위 얼마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샘플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론조사나 아니면 표본 샘플링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계위를 낮춰서 이제 다단계 군집 추출 방법에서 추출될 확률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하고 부산을 예로 든다면 서울과 부산은 전체에 대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뽑힐 확률도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에서 개개인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면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더 뽑힐 확률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부산은 그렇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각각의 도시별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그러면 각각의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 만약에 3개의 구획을 뽑는 경우 하나의 구획이 뽑힐 확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서울이 20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산이 10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전체 30분의 1이 20분의 1이 될 거고 부산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따진다면 30분의 3 해서 10분의 1에 하나의 구획이 뽑힐 확률이 10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속한 도시와 상관없이 이런 A 구역이 뽑힐 확률 그리고 B 구역의 확률, 이게 똑같이 10분의 1이 동일하게 선정이 되려면 우리가 각각의 서울이 뽑힐 확률과 부산이 뽑힐 확률에 서울이 뽑힐 확률은 3분의 2, 부산이 뽑힐 확률은 3분의 1, 이 안에서 서울과 부산이 뽑힐 확률이 달라져야 실제로 전체에서 각 가구원이 동일하게 뽑힐 확률이 우리가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매 단계마다 우리가 최종 추출 단위의 그런 비례, 크기를 비례를 해서 우리가 전체 추출 확률을 결정하고 이 안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 도시와 아까 볼던 여러 가지 이제 멀티 스테이지에서 이제 4단계에서 이제 가구원이 되겠는데, 도시에서 한번 뽑아지게 되고 구획에서 뽑아지고 선거구에 대해서 이렇게 뽑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구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구, 그 안에서 뽑힐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본에 그 가구가 표본에 뽑힐 확률은 도시나 구획이나 선거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우리가 비율을 유지해줘야 그 안에서 우리가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되고 그 안에 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추출한 확률이 가구원 수가 아닌 가구 수에 비례하는 선에서 우리가 그쳐버린다면, 여기 안에서 분명히 마지막 단계에서 선거구 다음은 가구잖아요. 근데 가구 안에서도 가구원이 많은 가구 그리고 가구원이 작은 가구 뽑힐 확률이 다르죠. 가구원이 많은 곳이 훨씬 더 뽑힐 확률이 4분의 1 적게 되겠죠. 그리고 가구원이 적은 확률은 2분의 1 더 적겠죠. 그래서 그런 가구원의 편의는 여전히 이런 도시 구획 선거구에서만 우리가 맞춰준다면 마지막 가구원에 대한 바이어스는 똑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가구원이 많은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이 적은 가구의 구성원보다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우리가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의 그런 통계적 오류를 좀 더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갤럽이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확률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작은 크기의 표본을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그 다이제스트 공룡사보다 상당히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의를 최소화한다고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멀티 클러스터링 샘플링 방식을 쓰고 다단계의 이런 추출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든 편의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갤럽이 했던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984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이런 미국 그 갤럽이 사용했던 이 설문지인데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갤럽 사용한 설문지하고 이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갤럽이 사용하는 설문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응답자에서 하는 질문,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은 아까 미국 대선에서 사용됐던 설문지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보면 뭐뭐님의 아버지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거나, 또 뭐뭐님께서는 학교를 어디에서 다녔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갤럽의 설문지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갤럽이 했던 이 조사들을 이렇게 쭉 본다면 선거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all registered voter, 모든 등록된 유권자를 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더 선거의 예측 확률을 높이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투표하지 않을 유권자,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고 걸러내는 것이 훨씬 더 선거에 대한 예측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으러 갈 거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ARS 전화 인터뷰가 오게 되면 우리가 투표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갤럽은 그러한 투표할 것 같지 않은 유권자를 걸리기 위해서 어떠한 설문지 문항을 넣었냐면, 어디로 투표하러 가는가 물어봅니까? 어디로 투표하러 가는지 모르면 투표하러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두 번째는 지난번 선거에서는 투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투표 안 했던 사람은 이번에도 안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보정하는 어떤 중요도, 가중치를 낮게 이렇게 부여하는, 그리고 이러한 추출에 대한 유권자들을 걸러서 우리가 라이클리 보터 집단을 더 만드는 거, 그 표본을 모으는 거, 그것들이 아까 갤럽이 성공했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응답에 낮은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하게 된다면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하러 가는 그 당일인데도 마음이 안 정해지면서 선거를 하러 가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문지 문항을 둡니다. 만약 오늘 당장 투표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서 이런 투표 용지를 보여줍니다. 민주당, 공화당, 그래서 페라로, 레이건, 부시 어떤 사람을 투표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서 이 안에서 질문의 답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보정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샘플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모집단에 대한 비율하고 층화해서 똑같은 집단을 만약에 여기서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 표본에 모집단에 대한 그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만약에 모집단에 대한 전체 비율을 알고 있다. 통계 자료를 보고 통계청 홈페이지 안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정을 하시면 되냐. 예를 들면 모집단이 고졸 미만이 25% 그리고 고졸 이상이 75%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뽑은 샘플, 내가 전체 100명의 샘플을 뽑았더니 표본에서는 고졸 미만이 20%였고요.
그리고 20명이었고 고졸 이상이 80명이었어요. 그러면 모집단에서 지금 25%, 75%이 구성비보다 지금 고졸 미만이 훨씬 적고 고졸 이상은 훨씬 더 많게 되죠. 그럼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보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에서 구성비보다 표본에서의 구성비가 이렇게 더 큰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약에 고졸 미만의 일을 가중치를 주게 된다면 고졸 이상인 집단에게는 20분의 25, 지금 고졸 미만분의 표본에서의 고졸 미만 20분의 25분의 80분의 75 이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 4분의 3이라는 가중치를 줄 수 있는데 고졸 미만의 학력자에겐 1을 그리고 고졸 이상의 집단 표본에선 4분의 3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전체의 모집단의 구성비로 1대 3의 그 구성비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가중치를 조정해서 표본의 구성비를 모집단의 구성비와 맞춰주는 이러한 방식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점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중치 부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할당 추출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철저히 모집단의 구성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사전에 이 집단별로 표본의 크기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집단을 모르고 표본을 뽑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방법, 여론조사 방법에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런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교육의 수준, 그리고 정당의 지지 성향, 그리고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미국 갤럽에서는 인종과 종교를 여기서 추가로 더 물어보고 한국에서는 할아버지가 어느 고향 출신인가를 이렇게 보는 부분으로 우리가 질문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화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갤럽의 문항을 우리가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개의 같은 질문을 반복하나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자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그러한 응답에 대한 컨시스턴트, 일치성이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한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답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응답자에게선 가중치를 좀 낮게 두거나 아니면 그런 응답자는 전체 샘플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쓰셔야 예측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 안에서도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답하는지 이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여기 안에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러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두고 봤을 때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전체 인구를 우리가 층화적으로 계속해서 봐서 이 안에 얼마나의 인구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의석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 전체 14만에서 28만 그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의석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이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18대 의석과 19대 의석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적정 의석수를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구해본다면 각각의 그 안과 지금의 현재의 적정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인구수 대비한 표의 평등성이나 대표성이나 이러한 비차별성이나 투명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까 표본에서 우리가 표본을 어떻게 샘플링 해야 되는지와 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여론조사가 되어졌는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결과 지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